5개 광고도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누구누구야 너는 먹을 때가 제일 예뻐. 버스 5개 광고도 되게 여러 가지 카피로 사이즈 베리에이션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대표님이었던 봉진님이 우리 이 카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던진 게 이제 누구누구야 너 먹을 때가 제일 예뻐 였어요. 근데 그 디자인 마감 막바지에 툭 튀어나온 얘기여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그 디자인 공장을 돌려야 되는 게 조금 좌절스럽긴 했는데 그거를 라이브를 시켰더니 이제 다들 반응도 괜찮았고 SNS에 꽤 바이럴이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려 13년째이죠. 앱 안에서 보이는 수많은 배너와 이벤트 페이지 다 이분의 손끝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바로 우아한 형제들 권효진 디자이너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우아한 형제들에서 마케팅 디자이너로 13년째 일을 하고 있는 권효진입니다. 지금 현재 배달의 민족 앱 내에서 라이브가 되고 있는 배너나 이벤트 페이지 제작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디자이너라고 하셨는데 그럼 마케팅 디자인과 일반 디자이너는 뭐가 좀 다른 게 있을까요? 일단 마케팅 디자인은 그 마케팅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배민앱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뭐 브랜드 마케팅이나 퍼포먼스 마케팅 이런 걸 진행을 하려고 앱 내 배너나 아니면 이벤트 페이지를 엄청 많이 라이브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라이브 되는 거 외에도 뭐 앱 밖에 구글이나 아니면 뭐 네이버 같이 외부 플랫폼에 라이브 되는 광고 배너들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배너나 이벤트 페이지 광고 할 때는 마케팅 활동의 목적에 맞는 디자인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사용자 모객이나 주문수 증가 뭐 이런 바이럴 이런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 이제 눈을 좀 이끌 수 있는 디자인 그리고 이 이벤트를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 이런 마케팅 활동에 맞는 디자인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케팅 디자이너한테는 이제 디자인 스킬 말고도 이 마케팅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디자이너랑 다르게 좀 마케팅 배경 지식을 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게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마케팅 지식을 좀 습득하시기 위해서 따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있으신 건가요? 저는 따로 공부를 한 건 없고요. 이게 물론 마케터는 당연히 따로 공부를 해야겠지만은 저희는 좀 일에 직접 부딪히면서 마케터랑 같이 일을 하면서 좀 습득을 하는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배워야 하는. 실무로 직접 부딪히면서 겪는 게 확실히 더 빨리 좀 배우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공감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앱 안에 있는 이제 다양한 모든 배너들을 좀 같이 작업을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겠네요. 네네네, 맞아요. 그렇다면 효진 디자이너님께서 혹시 그 디자인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를 하시는 게 뭐가 있으신지. 이게 마케팅 디자인에 국한되지는 않았고 이거를 디자인을 할 때 이 제품 그러니까 프로덕트 아니면은 서비스 특징 그리고 이 브랜드가 좀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좀 미리 파악을 해요. 이게 앱 서비스별로 각자 추구하는 디자인이나 기조가 다 다르거든요. 네이버 다르고 카카오 다르고 뭐 배민도 다르고 토스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이제 마케팅 디자이너다 보니까 이 마케팅 디자인에서도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 두드러지게 보여야 될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 작업물이 딱 나오기 전까지 고민하는 시간이 굉장히 기실 것 같아요. 그쵸? 질 수가 없는 게 마케팅 디자인은 작업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보통 일주일 내로 작업을 해야 되고 짧으면 진짜 급한 거는 하루 만에 다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고민하고 빠르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빠른 생각과 빠른 판단.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한 거는 애초부터 길게 작업 시간을 미리 선점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패키지나 상세 페이지 이런 것도 다 디자인의 접근 방식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다른지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세 가지는 좀 디자인 목적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 마케팅 디자인은 온라인 작업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모바일 앱
앱 플랫폼 환경 위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패키지는 오프라인이에요. 오프라인 디자인이라서 요거는 별도의 오프라인 디자이너한테 많이 맡기는 편이고 보통은 디자이너 수가 많지 않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보통 온라인 디자이너 별도, 오프라인 디자이너 별도로 이제 보통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별도의 디자이너분이 작업을 하셔가지고 왜냐면 둘이 사용하는 색채계나 툴이나 단위가 다르거든요. 저희는 픽셀이나 뭐 DPI 해상도를 위주로 하는데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결과물이 오프라인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밀리미터, 인치 이런 식으로 단위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혼용을 하게 되면은 작업할 때도 디자이너가 너무 헷갈려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별도로 이제 디자이너를 두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제품의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특징이나 아니면 이런 장단점이 있다. 이 제품을 팔리기 위한 데 온전히 초점을 맞춰요. 가능하면은 이 제품의 특징 예를 들면은 뭐 고기다라고 하면은 육류 같은 경우에는 등급 표시 그리고 수입산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라벨들이 붙어요. 미국산에서 뭐 초이스 등급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주로 상세 페이지에 좀 많이 녹이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뭐 저희 비마트나 아니면 컬리처럼 대다수의 좀 제품 상세 페이지가 좀 플랫폼이 동일하게 가긴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좀 이 템플릿을 가지고 이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의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웹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를 저희 가장 많이 작업하는 배너나 이벤트 페이지로 이해를 했는데 요거는 제품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케팅 활동 이벤트에 완전히 초점을 맞춰요. 이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인지 어떤 컨셉의 이벤트인지 그리고 이 이벤트에서 사용자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디자인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벤트 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사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거 그리고 주문 수를 높이기 위한 이런 목적이 되게 커가지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저는 이제 마케터로서 많은 그런 기획 부분도 많이 보고 있는데 확실히 기획을 같이 하시다 보니까 좀 전략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기획하셨던 것 중에서 좀 잘 먹혔다. 좀 이런 게 좀 반응이 좋았다 했던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기획은 참여는 안 하고 마케터분들이 원래 이제 원형 틀을 워낙 잘 만들어주고 계셔서 저는 이제 디자인 단계에서 이제 기획에 더 역제안할 것들을 보통 그렇게 역제안을 많이 하는 편이고 전 디테일을 이제 조금 더 바꿀 때 마케터랑 의논을 해서 하는 편인데 잘 먹혔던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건 좀 오래된 건데 제가 한 것 중에서 솔직히 진짜 제일 성공했다라는 거는 5개 광고거든요. 5개 광고면 이제 뭐 버스나 지하철. 저희 배민에서 처음 집행을 했던 매스 광고인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 광고 시리즈인데 광고 대행사랑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5개 광고도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누구누구야 너는 먹을 때가 제일 예뻐 이 5개 광고인데 그때 버스 외에 이제 지하철 그리고 버스 정류장의 5개 광고에 되게 많은 카피들로 라이브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버스 5개 광고도 그 지하철 광고들이랑 마찬가지로 되게 여러 가지 카피로 사이즈 베리에이션을 치고 있었는데 저희 그때 당시 대표님이었던 봉진님이 우리 이 카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던진 게 이제 누구누구야 너 먹을 때가 제일 예뻐 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거의 디자인 마감 막바지에 툭 튀어나온 얘기여가지고 저 사실 한참 작업 중인데 다시 처음부터 그 디자인 공장을 돌려야 되는 게 조금 좌절스럽긴 했는데 그 순간에 한번 찰나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더 잘 먹힐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카피 베리에이션 치는 게 이게 괜찮을까 이 디자인이 괜찮을까 하고 저도 계속 물음표를 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봉진님이 제안해 주신 카피로 다시 또 광고 공장을 돌려서 라이브를 했는데 그거를 라이브를 시켰더니 이제 다들 반응도 괜찮았고 뭐 그거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추가 이벤트들도 진행하고 이런 기억들이 있고 이게 자기 이름이 나온 광고들 인증샷도 SNS에 꽤 바이럴이 됐어요. 보통
이름들이 겹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혜진이나 뭐 서연이나 이런 이름들 다 여러 명이 갖고 있는 이름이다 보니까 그게 딱 보이면은 바로 찍어서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으로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저도 제 이름으로 걸린 광고를 누구를 통해서 이제 제보를 받았을 때 되게 괜히 기분이 좋고 그랬었고요. 저는 지금 항상 온라인으로 이제 마케팅 광고를 집행을 하고 있지만은 그때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5개 광고에 대한 경험은 되게 남달랐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만든 광고가 실제로 이제 크게 이렇게 라이브가 되는 경험도 너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이제 SNS에 내가 디자인한 광고가 긍정적으로 바이럴 되는 것도 너무 신기했었고요. 지금은 사실 거의 10년도 더 된 광고여가지고 제 포트폴리오에 넣지도 못하고 지금은 그냥 추억 속으로 사라지긴 했지만은 제 커리어 중에선 제일 기억에 남는 작업 중 하나입니다. 근데 저도 기억에 남아요. 이게 지금 좀 깜짝 놀란 게 10년이나 됐다고 하셨는데 저는 10년이나 된지도 몰랐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마음에 좀 되게 인상 깊게 저도 봤던 그 광고였어가지고 전 들으면서도 이게 10년이나 됐다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성공적인 사례였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은 그 디자인에서 혹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 대지가 있잖아요. 대지를 채우지 않고 흰 배경에 그냥 강렬하게 한나체 타이포, 까만색 타이포 하나 빡 받고, 그리고 류승룡 배우님이 모델이셨는데 그 류 배우님도 워낙에 인상이 강렬하셔가지고 류 배우님 사진 빡 이렇게 넣는 게 메시지 전달이 확실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5개월 광고다 아니면은 지면 광고다라고 하면 그 주어진 대지, 그러니까 캔버스에 뭐라도 꽉 채워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되게 셌어요. 뭐 배경에 뭐 그림 넣고 그림자 효과 넣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당연시 됐었는데, 그냥 그때 당시에 광고 같이 집행했던 대행사도 사실 먼저 제안 주신 시안도 그런 시안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집행했던 5개 광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흰색 캔버스에 검은색 한나체 타이포가 다였어요.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존재감이 워낙 셌던 류 배우님 사진도 한몫하긴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카피도 위트 있고, 그래서 안 그래도 한나체가 굉장히 두꺼운 편인데 워낙에 이제 눈에 잘 띄는 한나체 타이포나 류 배우님 사진, 거기에 이제 버스 5개 광고는 특히 사용자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개인화까지 되어 있다는 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광고 카피가 되게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치 있는 카피가 이펙트 있게 잘 보이려면은 그 당시 배민에서 쭉 밀고 있었던 B급 감성을 잘 보여주는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저희 스타일을 이제 차용하는 5개 광고나 배너 디자인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러면은 이제 마케팅에서도 타깃층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혹시 효진님은 MZ세대나 아니면 3040 타깃층에 대한 디자인적으로 전략을 좀 다르게 하셨던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실무를 담당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 회사 디자이너들이 진행을 했던 마케팅 디자인 중에 타겟을 따른 디자인을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 10대 타겟으로 진행한 캠페인이었는데, 10대 친구들은 학생이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은 방학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학 시즌을 노려서 방학 시작, 중간, 그리고 방학 끝, 개학, 이 시작에 맞춰서 캠페인을 쭉 진행을 했었고, 10대들한테 좀 쿠킹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다들 마라탕이랑 탕후루 많이 먹잖아요. SNS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가 또 음식 배달 서비스다 보니까 그 음식들을 전면으로 내세워서 일단은 그 타겟층들의 이목을 좀 이끌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배민은 10대가 없거든요. 당연하지만은. 그래서 저 말고 이 작업하는 디자이너분들이 이 연령대 사용자들의 마음을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연령대도 있지만은 이게 뭐 지역별 아니면은 직업별 등의 이제 특정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디자인이어가지고 당연히 이 타겟에 맞는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도 너무 공감되는 게 10대들 하면 이제 탕후루랑 마라탕이 SNS에서도 엄청 핫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 기획을 하시는 데에서 그 마케터 분들이 힘써주신 것 같은데 그걸 또 디자인적으로도 잘 살리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거인 거죠?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그러면은 혹시 디자인 하시기 전에 꼭 참고를 한다 하는 그런 조사했을 때 그런 플로우가 있으시나요? 마케팅 디자인은 그 라이브 되는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라이브 되는 기간은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이게 진짜 짧으면 하루에 딱 몇 시간, 뭐 1시간, 2시간 걸릴 때도 있거든요. 최근에는 라이브 되는 시간, 특히 음식 같은 경우에는 점심, 저녁 아니면 중간에 커피 시켜 먹는 시간 이런 시간대가 있다 보니까 더 시간이 좀 좁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그때 이벤트 참고해서 검색하려면은 찾기가 어려워요. 이미 라이브 끝나고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능하면 좀 다양한 앱들을 써보고 그리고 괜찮은 디자인을 발견하면 바로바로 캡처를 해서 제가 별도로 아카이브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핀터레스트에 좀 제 계정을 만들어서 따로 모아두고 있고요. 팁을 좀 하나 드리자면 마케팅 이벤트는 워낙 시즌을 많이 타요. 추석이나 뭐 설날 같은 명절에 하는 이벤트나 뭐 올림픽이나 뭐 아시안 게임 같은 국제 스포츠 이벤트도 꽤 많이 열리고 있는데 그리고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대형 행사들도 있고 다양한 시즌을 타고 그때그때마다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하게 전개가 되는데 그래서 이 시즌이 다가오면 아 이때쯤에 이 서비스에서 이런 대형 이벤트를 하겠다라는 그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 앱을 그 시즌에 들어가 보면은 배너나 이벤트 페이지들이 당연하게 그 시즌에 맞춰서 이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 좀 참고해볼 만하겠다 괜찮다 싶은 거는 그때그때 이제 캡처를 해놔가지고 모아놓고 있어요. 이게 단기가 라이브 되고 내려가는 마케팅 디자인 특성상 이제 아카이빙도 그때그때 해놓는 편입니다. 아, 부지런한 아카이빙이 생명이다. 맞습니다. 사실 또 얘기 들어보니까 효진님의 핀터레스트가 또 궁금해지긴 하는데 그런 거 혹시 나중에 살짝 공유도 가능하시는지 공유도 가능한데 제가 요즘에 잘 못 모아놓고 있어요. 이렇게 또 뒷발을 장난이고 핀터레스트 정책도 또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즌 이벤트는 아무래도 타이밍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노려서 준비하는 게 또 굉장히 관건이라고 또 볼 수 있는데 혹시 효진님께서는 주로 또 사용하시는 툴이나 아니면 협업 도구가 있으시다면 그게 또 어떤 건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는 주로 피그마를 많이 쓰고 있고요. 아마 요즘에 이제 앱 서비스 회사의 디자이너들은 거의 다 피그마를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워낙에 이제 그래픽 퍼포먼스가 중요했다 보니까 포토샵을 많이 써왔는데 요즘에는 배너랑 페이지 수가 점점 많아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많이 맞춰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업무 효율성에 이제 중요도를 두고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피그마를 메인 툴로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제가 포토샵을 열어본 지가 꽤 오래될 정도로 피그마를 많이 쓰고 있고요. 디자인 템플릿이 보통 정해져 있다면 아마 피그마가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좀 다른 앱 서비스 디자이너들이 어떤 앱 툴을 쓰고 있는지 아티클이나 강연 같은 거 보면은 요즘에는 프레이머도 좀 많이 쓰고 계시고 아니면은 이제 자체 툴을 아예 만들어서 쓰는 회사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그마 다음 스텝도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구나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새로운 툴들이 끊임없이 아주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럼 혹시 효진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마케팅 디자인이란 건 무엇일까요? 저는 아까 초반에도 얘기를 했지만 마케팅 그 활동이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 목적에 잘 맞는 디자인이 좋은 마케팅 디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아무리 퍼포먼스 잘 내고 그래픽 퍼포먼스가 좋고 예쁘고 잘 만든 디자인이어도 이게 어떤 이벤트인지 모르면 그거는 쓸모없는 디자인이거든요. 이 배너나 아니면은 이제 이벤트 페이지에서 어떤 이벤트를 말하는지 이걸 딱 보고 사용자가 모르면은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디자인은 사람들이 이 디자인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의도한 바로 이제 잘 유도하게 만드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의도한 바가 마케팅 활동의 목적임을 이제 디자이너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확실히 예쁘기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직관적으로 누구나 봤었을 때 알 수 있는 디자인이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디자이너분뿐만이 아니라 마케터분들도 다 새겨야 할 조언이신 것 같아요. 자, 이제 1부를 마무리하면서 후배 디자이너나 추천하고 싶은 마케팅 디자인 기획법이 있다면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디자인 하기 전에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마케팅 이벤트에 대한 목적하고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디자이너라고 디자인만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마 마케팅 디자이너뿐만이 아니라 다른 디자이너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앞서 얘기했듯이 목적에 맞는 디자인을 하려면은 이 이벤트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디자인에 필요한 기획서를 봤을 때 이렇게 좀 고치면은 조금 더 여기 의도에 잘 맞을 것 같아 라는 부분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래서 기획서 그대로 그냥 슉 넘어가서 디자인을 하는 것보다는 한번 기획서를 한번 싹 정독을 해보시고 그리고 좀 이 부분은 고쳤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거는 이제 기획하신 마케터랑 충분히 얘기를 해서 바꿔보는 훈련도 좀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케팅 이벤트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디자인 말고도 마케팅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아,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권효진 디자이너님과 함께 마케팅 디자인의 개념부터 실무까지 팁 모든 걸 다 풀어놓은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2부에서는 실무에서 겪는 현실적인 고충과 협업, 노하우까지 더 깊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럼 2부에서 만나요. 안녕! 여태까지 이렇게 롱런 할 수 있는 비결이 제일 큰 거는 제가 이 일을 좋아해서가 제일 크고요. 이 영역에서 나는 마케팅 디자이너야 라고 정의를 하고 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한 직업이라고 이게 지금 이거 마케터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마케터랑 디자이너가 서로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도 마케터랑 디자이너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분이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무조건 안 돼 라고 하면은 그냥 그런 분은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1부에서는 배민 디자이너의 살아있는 역사 권효진 디자이너님과 함께 마케팅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실무에서 겪고 있는 고충과 현실적인 조언들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질문부터 조금 셀 수도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네네. 네. 그렇다면 혹시 효진 디자이너님께서는 마케팅 디자인 실무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다. 이럴 때가 혹시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힘든 힘든 점들이 꽤 많은데 외부적인 것도 있고 내부적인 것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내부적으로 힘든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거 마케터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정말 죄송하지만 특히 마케터랑 디자이너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가 되게 빈번하게 있거든요. 되게 크고 작게 자주 있는데 이런 의견 핑퐁이 되게 서로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은 이게 너무 늘어지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은 실제 업무에서는 서로한테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케팅 디자인 업무가 대부분 되게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쳐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빠르게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마케터랑 디자이너가 서로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이게 엄청나게 늘어지는 것 같고 그만큼 되게 힘들어요. 특히 이제 서로 의견을 이제 던지는데 이 의견에 근거가 없다. 그냥 본인의 이 감에 의존해서 의견을 낸다라고 하면은 그 경우엔 더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뇌피셜에 의한 의견이 조금 힘들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진짜 직장인들이라면은 좀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마케터와 개발자 이런 분들이랑 함께 협업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일단은 각자 업무 영역을 존중을 해줘야 돼요. 이게 마케터는 마케팅을 담당하시고 디자이너는 디자인 담당하고 개발자는 개발을 담당을 하는데 마케터가 디자인을 하진 않잖아요. 물론 그런 멀티를 하는 분들도 간혹은 있겠지만은 마케터가 디자인을 하지 않는 것처럼 디자이너도 너무 마케터의 영역을 좀 침범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좀 제일 어려운데 디자이너나 마케터가 충분히 의견 주고 받으면서 아, 이 부분은 내가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니면 내가 선 넘을 뻔했다, 이거를 배우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각자의 입장을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항상 이심전심이라는 거를 항상 좀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내 거는 안 해주냐, 왜 이렇게 해주는 거냐라고 불평을 하기도 전에 이제 그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안 해줄까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 직접 이유를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이게 다들 각자 사정이 있거든요. 마케터분들도 나랑 같이 하고 있는 일 외에 다른 일들도 하고 계시고, 이건 개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안 된다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분이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무조건 안 돼라고 하면은 그냥 그런 분은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마케팅이나 개발 배경 지식을 좀 어느 정도 알고 협업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이게 모르고 하는 거랑 알고 하는 거랑 차이가 되게 커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마케터나 개발자랑 일을 하는데 얘기를 하다가 좀 모르는 부분이 있다, 서로의 이제 영역에서, 그거는 꼭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서로 업무 치여가지고 좀 이분이 내가 질문하는 거에 되게 귀찮아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겠지만은, 웬만하면 다 알려주세요. 이게 본인이 가진 지식을 알려주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개발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아, 진짜요? 이게 개발자분들은 서로 코드 공유하고 이제 기술 블로그 같은 거 운영하고 강연하는 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 잡혀 있다 보니까, 죄송한데 코딩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은 정말 바쁜 분들 아니면 웬만하면 잘 알려주세요. 이래 해서 되고 이래 해서 안 됩니다. 이걸 보통은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확실히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조금 더 디자인할 때 수월하게 나오겠네요. 네네, 맞아요. 개발 포함된 영역은 특히 더 그런 게 잘 보입니다. 근데 개발이랑 같이 디자인을 할 경우가 웹 디자인을 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피드백을 좀 주고 받을 때 좀 과할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또 애매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조율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근데 저는 사실 피드백은 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오히려 디자이너들이 피드백을 받지 못할 때를 좀 힘들어해요. 그게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게 마케팅이나 디자인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펼치는 활동이라서 실제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대신에 그 피드백이 너무 많으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작업한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자잘한 피드백까지 모두 처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받은 피드백들 쭉 보면서 여기서 일단 우선순위 높은 것들 우선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 이제 너무 좀 마이크로하다, 디테일하다, 이 부분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부분들은 이제 패스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피드백에서 이해가 좀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피드백 준 사람한테 당연히 이유를 물어보고요. 이게 그냥 주는 피드백은 없거든요. 그래서 피드백 주신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선순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들 하나하나 이제 처리를 하는 편이에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좀 많은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디자인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요거는 제가 앞서 얘기한 거랑도 연결이 되는데, 일단은 목적에 맞는 디자인에 부합을 하지 않는 경우,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쁘고 퀄리티 좋은데 정작 이게 무슨 이벤트인지 뭘 말하는 거인지 알지 못해서 사용성도 안 좋고 이벤트 참여나 주문 유도 이런 수치가 좋지 않은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화려하기만 한 디자인이에요. 이거는 특히 좀 배너에서 좀 잘 보이는데요. 배너가 이제 앱 화면의 메인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마케팅 디자인의 1차 관문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이 배너를 무조건 눈에 잘 띄는 컬러 아니면 디자인으로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수많은 배너 중에서 진짜 중요한 배너만 눈에 띄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모든 배너가 화려해버리면은 이거는 사용자가 이걸 보고 얘네 광고네 하고 클릭을 안 해요. 광고에 대한 거부감이 보통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디자인이나 화려하기만 한 디자인,
이런 게 조금 좀 지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도 제가 또 광고를 집행하다 보면은 또 여러 광고주분들께서도 그걸 굉장히 또 원하시기도 해요. 내게 제일 튀어야 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다 튀어버리면 오히려 튀는 게 아무것도 없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수들이 또 범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지 또 디자인 쪽에서는 괜찮을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디자이너도 어찌됐든 아티스트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작업을 하는 거에 되게 깊게 파고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점점 산으로 디자인은 이쁜데 디자인이 점점 산으로 가게 돼요. 목적이 없는. 네, 목적을 잃어버려요. 진짜 잘 만들었고 누가 봐도 이거 퀄리티 엄청 높아.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 이벤트랑 안 맞는 결과물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뭐 할인 이벤트에 대한 건데 뭐가 얼마나 할인하는지 보이지가 않아. 그럴 경우에는 이게 디자이너의 작업 시간 대비해서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보통 퀄리티가 높으면 그만큼 공수가 작업 시간이 많이 드는데 그거 대비해서 결과가 좋지 못한 사례고, 이런 상황은 보통은 이제 실무를 많이 작업을 하는 주니어나 아니면 저희가 주니어랑 시니어 중간 단계를 중니어라고 하는데 그 단계 디자이너한테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이럴 때 대비해서 그 디자이너를 이끌고 있는 리더가 이 디자이너들이 너무 자신 작업에 이제 깊게 파고들지 않게끔 중간중간에 방향성을 좀 잘 잡아줘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는 사실 디자이너가 화려하게 만든다기보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광고주분이라든가 마케터가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배너들 중에서 본인이 담당한 이제 이벤트 진입을 높여야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눈에 띄게 화려하게 해주세요라는 거를 되게 요청하는데, 문제는 이게 한 분만 이렇게 요청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러 명의 마케터가 동시에 같은 부자의 라이브 되는 여러 개의 배너를 다 화려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당연히 내가 담당하는 이벤트의 모수를 늘리고 이제 수치도 늘리는 마음도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여러 명의 마케터가 최소 5개 이상 롤링이 되는 배너에서 다 화려한 배너만 걸리게 되면 이건 독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용자가 광고로 인지를 하게 돼서 클릭을 안 해요. 거부감을 먼저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배너 가이드가 진짜 중요하고요. 어느 정도 정책이 잡혀 있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우선순위가 있는 배너들은 진짜 눈에 띄게 작업을 하고, 그 외에는 배너 가이드대로 포멀한 디자인으로 이제 배너를 제작을 하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통일할 수 있도록 가이드도 좀 주시는 편이시군요. 그렇다면은 혹시 마케팅 디자이너가 흔해 빠지게 하는 실수 탑3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기획서 그대로 디자인을 하는 건데요. 사실 기획서가 이제 마케터분이 이런 이벤트 하고 이런 정보가 들어가요 라는 거를 대충 와이어 프레임으로 그려주는 게 기획서인데, 사실 이 기획서는 디자인이 아니거든요. 기획서는 말 그대로 이 이벤트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 뭐 리소스는 여기서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거를 담는 정보의 영역인데, 이 정보를 디자인으로 잘 치환을 하는 게 사실 디자이너의 역할이에요. 근데 기획서 그대로 디자인을 한다면은 오히려 그 이벤트의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기획서 꼭 정독을 하고, 그리고 이 이벤트에 맞는 디자인을 만들고 나서 조정이 필요하면 당연히 마케터랑 중간 공유를 하면서 얘기하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퀄리티에만 집중해서 산으로 가는 디자인. 이거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좀 생략을 하고, 세 번째는 디자인만 배우려고 하고 마케팅이나 개발 지식을 안 배우려고 하는 케이스예요. 이게 마케팅 디자이너는 디자인 스킬도 중요한데 마케팅이나 개발 배경 지식, 그리고 뭐 코딩 같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한 배움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이미지를 넣어야 사용자가 이벤트를 이해를 할지, 어떻게 만들어야 예를 들면 쿠폰을 사용을 할지, 이런 거에 다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개발 지식 같은 경우에는 앱 구동이나 이제 페이지 인터랙션 이런 거랑 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벤트는 보통 개발자랑 협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케터랑 일을 하려면 마케팅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개발자랑 일하려면 개발 지식이 있어야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거의 모든 걸 다 섭렵하시는 분 같은데 혹시 그러면 처음 일을 하셨을 때부터 이런 모든 거를 다 아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서 좀 배우셨는지가 좀 또 궁금해지거든요. 저는 사실 막 공식적으로 강의를 듣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 주니어 때는 그냥 이런 거 필요한 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일을 했다가 이제 전 좀 실무를 부딪히면서 좀 많이 배워 나간 케이스고 저는 되게 운이 좋았던 게 주변에서 많이 알려주셨어요. 보통 이게 한국인들 특징인데 질문을 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다행히도 이제 질문을 잘 받아주시고 잘 알려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마케팅도 그렇게 배웠고 개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배웠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코딩의 기초 부분들은 제가 실제로 같이 협업을 개발자분이 한번 이제 시간을 잡고 알려주신 거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주변의 도움으로 많이 배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질문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이 열정과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진 결과. 사실 저도 질문을 잘 좀 주저하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막 버벅이면은 주변에서 알아서 도와주셨어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 회사 내에서 그렇게 좀 알려주시고 네, 이랬던 맞아요. 분들이 많으셨던 네. 거네요. 역시 대기업은. 네. 그러면은 역시 디자인만 해서는 안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혹시 빠르게 변화하는 마케팅 트렌드 속에서 디자이너로서 생존하려면은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가능하면 그 물결에 탑승을 해야 돼요. 요즘 제가 느끼고 있는 건 예전보다 확실히 이 트렌드가 바뀌는 속도가 되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점점 그 주기도 짧아지고 있고 이게 제가 예상치 못한 밈이나 짤들이 갑자기 빵 터져가지고 저건 대체 왜 터진 걸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트렌드라고 해서 빵 터지고 이런 경우가 요즘엔 특히 많이 보여서 그만큼 사용자분들 취향도 되게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제가 막 나 이거 트렌디하다 인기가 많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한 하루 지나다 보면은 갑자기 옛날 게 돼버리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 만큼 이게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도 이런 게 요즘에 좀 유행하고 있구나 이런 게 많이 뜨고 있구나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도 요즘에 워낙 정보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을 접할 채널이 되게 많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 매거진 계정도 계속 이제 팔로우를 하면서 보고 있고 이제 뉴스레터도 계속 제 메일 계정으로 받아보면서 이제 출근하기 전에 한 번씩 봐요. 오늘 어떤 뉴스레터에서 어떤 얘기를 하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이런 채널을 통해서 그냥 가볍게 읽는 것만으로도 트렌드 파악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중하게 보지 않고 나중에 그냥 눈으로만 봐주는 것도 나중에 작업할 때 그때 그거 봤었지 하고 되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미 기획이 다 끝나고 디자인이 끝난 작업물이에요. 근데 막 트렌드가 갑자기 막 빵빵 터져가지고 막 이런 게 막 생겼어요. 그럼 그때 수정을 해서 다시 만드시나요? 그때는 수정은 하진 않아요. 다음 제작 때. 다음 제작 때 많이 하고 이게 막 하루 만에 빵 떴다가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은 한 일주일 이상은 가더라고요. 그 트렌드라는 게. 그래서 그때 이제 MD분이나 이제 마케터분들이 기획을 주실 때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획을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흑백 요리사나 이런 게 떴었을 때 뭐 그런 거 같이 응용을 해서 디자인을 해주신다든지. 보통 그게 빵 터지면은 특히 흑백 요리사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그게 이제 편의점이나 콜라보를 할 때는 그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정작 흑백 요리사는 예를 들면 뭐 9월, 10월에 이렇게 떴는데 그 콜라보 제품이 나오는 거는 거의 연말이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쭉 지속이 되다 보니까 배너가 갑자기 확 바뀌고 막 그러진 않아요. 진짜 너무 좋은 꿀팁이시네요. 그러면은 이제 실무적으로 또 여쭤볼 게 있는데 되게 여러 가지 반복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수정도 이거 다시 해달라 뭐 이러실 수도 있고 이런 실무적인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 혹시 본인만의 루틴이나 팁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거는 아마 마케터랑 디자이너가 모두가 겪는 딜레마일 것 같은데 사실 최대한 이 반복 작업으로 손이 덜 가게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좋은데 뭐 업무 프로세스 정책을 세우거나 아니면
그 조금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디자인 툴의 변화를 줘가지고 이제 반복 작업에 드는 공소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좋고요. 툴적으로 예시를 드리자면 아까 얘기했던 피그마나 프레이머 활용하는 게 좋고, 요즘 마케터분들도 피그마 되게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좀 사용할 줄 안다면은 이제 피그마에서 텍스트 수정, 디자인에서 텍스트만 수정하는 거 정도는 뭐 직접 하시고 디자이너 검수 받아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혹시 MBTI가 J이신가요? 네, 저 제이입니다. 제2의 좀 대명사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13년이나 마케팅 디자이너를 하셨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롱런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하시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제일 큰 거는 제가 이 일을 좋아해서가 제일 크고요. 보통 디자이너 커리어를 마케팅 디자이너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배너랑 이벤트 페이지 만드는 그 스킬이 진입 장벽이 워낙 낮다 보니까 다들 이 업무로 이제 앱 디자인을 시작을 하시는데 이 커리어를 쭉 이어가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 니즈가 많은 프로덕트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꾸준히 예전부터 니즈가 있었던 브랜드 디자이너로 전향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타성 업무가 되게 많아서 이 마케팅 디자인 작업을 하는데 현타가 되게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것처럼 이런 단순 작업이 많아도 이 영역에 대한 니즈는 계속 있더라고요. 그리고 변화 속도는 되게 빠르지만은 저는 이게 마케팅 트렌드나 시즌에 따라서 다양한 디자인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서 오래 일했고, 그리고 가끔 조금 더 딥 다이브 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마케팅 디자이너로 일을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그 본인의 좋아하는 것도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롱런을 하실 수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이제 마케팅 디자인을 막 하신 분들에게 좀 조언해 주실 게 있으실지. 만약에 이 마케팅 디자인으로 일을 시작을 했다면은 최대한 이 업무 하면서 좀 많은 거를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마케팅 디자인에서는 뭐 프로덕트처럼 UX만 파야 돼, 브랜딩 디자인처럼 오프라인만 파야 돼, 이게 아니라 그래픽 디자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타이포그래피, 뭐 프로덕트 디자인 관련된 UX 지식, 모션, 브랜딩 이런 거 같이 다양한 역량들이 되게 고루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니어 단계면은 저는 벌써부터 막 한 가지만 파고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케팅 디자인 통해서 최대한 많이 경험을 해보고 이 마케팅 디자인의 매력을 느끼고 쭉 이걸로 커리어를 이어나가는 것도 좋고, 난 프로덕트 디자인처럼 UX를 파고드는 게 더 재밌어, 아니면은 뭐 모션 그래픽에 이제 작업을 하는 게 더 재밌어라고 하면은 이제 각자에 맞는 분야로 전향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은 마케팅 디자인을 너무 좀 가벼운 분야로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처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입 장벽이 워낙 낮아서 그냥 쉽게 작업하는 거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의외로 되게 많은 거를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조금 무겁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봐도 절대 가벼워 보이지 않고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근데 그만큼 열심히 잘 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실 수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말씀하신 게 딱 그거네요. 일단 처음에는 두루두루 다 해보고 그 다음 스텝은 이제 내가 조금 더 흥미있는 곳에 가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라,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효진님에게 마케팅 디자이너란 어떤 거이실까요? 저는 제가 스스로 개척한 저만의 커리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프로덕트 디자인이다, 브랜드 디자인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서 본인을 프로덕트 디자이너다, 브랜드 디자이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회색 영역일 수 있는 이 영역에서 나는 마케팅 디자이너야 라고 정의를 하고 재미를 느끼고 꾸준히 하고 있는 일을 제가 이제 이렇게 회사 밖에서 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개척한 나만의 커리어다, 이런 정의를 또 내려주셨는데, 확실히 마케팅 디자이너란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마케팅 디자이너를 사실 효진님 덕분에 처음 알게 됐는데, 저는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좀 단순하게 디자인 업무만 한다라는 생각을 되게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반성을 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적인 고민부터 이제 지금 또 많은 팁들도 알려주셔가지고 이런 마케팅 디자이너를 꿈꾸시는 분들에게도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효진 디자이너님과 함께 오늘 마케팅 디자이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안녕 한번 할까요? 안녕. 그러면 혹시 야근은 활약한 적도 많죠. 배우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오래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프로젝트 리드를 하면서 좀 방향성 잡아주고 이제 좀 디렉팅이나 매니징 쪽으로 업무 역할이 많이 바뀐 상태예요. 특히 이제 창작의 영역으로 쓸 때에 모든 사람들이 겪는 딜레마가 아닐까. 이게 확실히 혁신이다라고 생각은 들지만은 너무 빠져들면은 나중에 좀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좀 오프 더 레코드처럼 제가 인터뷰를 들으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이 생겼거든요. 아, 네네네. 사실 이제 그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섭렵하신 분 같은데 이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와주시는 분이 많긴 하겠지만 이걸 흡수하는 것도 내 몫일 텐데 버거우신 적은 없으셨나요? 버겁다고 생각을 한 적은 없고, 왜냐하면 저 혼자 한 게 아니니까 다른 분들이 다른 디자이너 분들도 많이 있었고, 만약에 저 혼자 했으면 진짜 버거웠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실력이 뛰어난 디자이너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버겁다고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혹시 야근을 많이 하셨을까요? 초반엔 진짜 많이 했었는데 잠깐, 나는 혹시 몇 시에 집에 들어가 봤다. 통틀어서요? 네, 제일 늦게 들어가 봤던. 철야한 적도 많죠. 밤을 아예 새시는? 네. 출근을 그냥 그대로 하시는? 네. 초반에 많이 그렇게 달리셨던 거죠? 초반에. 지금은 안 그렇고 지금은 사실 그렇게 철야하는 체력도 안 되고 일단은 철야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럼 처음에는 왜 그렇게 많이 하셨던 것일까요? 그때는 이제 제가 실무를 계속 작업을 하고 이 실무는 시안을 정말 많이 내봐야 되고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시안이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계속 철야를 하면서 계속 내놓기도 하고 아니면 마감 시간 딸릴 때 급하다, 이거 빨리 해야 된다, 네, 이럴 네. 때. 그러면 혹시 좀 개개인별로 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팀으로 일을 하시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단타성 업무는 개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진짜 막 한 달 잡고 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팀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엔 실무를 한다기보다는 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는 팀 단위로 많이 해요. 네, 제일 중요한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네, 체계를 잡는 일. 네. 그럼 요즘에는 보통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적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제가 직접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다른 친구들이 할 때 제가 이제 프로젝트 리드를 하면서 좀 방향성 잡아주고 이제 좀 디렉팅이나 매니징 쪽으로 그 업무 역할이 많이 바뀐 상태예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그쵸. 선장의 역할 같이. 산으로 가려면 이제 산 빨리 데리고 산으로, 와서 산으로 가지 않게 이제 끌고 오는 역할. 바다로 이렇게 막 네. 움직여 주시는 그런 역할. 다들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제 주변에 은근히 피가 많거든요. 근데 이 피들이 업무에서는 J모드인 친구도 있는데 이 얘기 저 얘기 나와서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싹 정리하고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거 맞냐라고 보통 그렇게 정리하는 역할을 많이 하긴 해요. 혹시 S S일 때도 있고 N일 때도 있고 이거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있어요. 반반인가요? 네, 반반이에요. 완전 J는 확실하시네요, 진짜. 제가 마감 기한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약속 시간이나 이런 거 절대 늦는 거 용납하시지 않는. 그렇게 칼 같진 않고 오늘도 오셨을 때 한 30분인가 일찍 오시지 않았어요? 저는 인터뷰 하시는 분이 이렇게 빨리 온 건 처음 봐가지고. 진짜요? 근데 그거는 이제 외부 업체랑 일할 때는 되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늦는 것보단 낫죠.
그러면은 이제 배민 쪽에서도 13년 정도 일하셨었으면은 출퇴근하기에도 조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예전에는 홍근을 했어가지고 그때는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긴 했어요. 그 버스 막차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냥 넘기면 그냥 뭔가 그러면은 그 일하셨을 때도 혼자 하신 것보다는 동료분들도 많이 철야를 하셨나요, 혹시? 각자의 일로 철야하는 경우도 많았고 거의 뭐 막차 시간까지 같이 달리는 경우도 있었고. 진짜 열정 장난 아니시다. 근데 그런 열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혹시 뭐였을까요? 그냥 단순히 좋아함? 재미? 그때 제가 철야를 자주 했을 때의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 좋은 사람들하고 일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동료들. 회사에서 사실 이제 복지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동료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사람 때문에 퇴사하는 일도 꽤 많고 해가지고 다행히도 저는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때도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즐겁게 철야를 하지 않았을까. 체력은 힘들었지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네. 많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었다. 그럼 혹시 뱀이나면 이제 딱 떠오르는 이제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민트색 모자의 캐릭터라든지 혹시 이런 디자이너의 비하인드가 또 있을까요? 캐릭터 이름이 배다리인데, 배다리가 제가 겪어온 게 버전이 두 가지예요. 처음에는 라인 드로잉, 두 번째는 지금처럼 무슨 깎은 듯한 이미지가 있는데 일단 라인 드로잉은 이미 좀 어느 정도 정립이 된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막 명확한 가이드도 없고 그냥 캐릭터 5명 정도? 그렇게만 베리에이션 친 상태여서 저는 거기서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나갈지 그거 위주로 좀 많이 작업을 했고, 두 번째 버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어떤 질감을 내고 뭐 안경을 씌울래 말래, 뭐 어떤 서브 캐릭터들을 남길래, 이런 거는 여러 디자이너가 고민을 해서 그렇게 나온 것들이에요. 그럼 그런 키아트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키아트들이 좀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다른 앱 서비스들에서 캐릭터를 쓰는 거랑 좀 같은 기조라고 보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 라이언이랑 춘식이 같은 카카오 프렌즈가 있잖아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라인 프렌즈들이 있고, 이 캐릭터들의 장점이 뭐냐면은 그래픽을 되게 손쉽게 쓸 수가 있어요. 감정도 쉽게 표출할 수가 있고, 이게 아무래도 이게 페르소나가 있다 보니까 얘네가 하는 동작이나 걔네들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지, 어떤 감정을 내비치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 그래픽으로 훨씬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아마 강점일 것 같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 캐릭터에 팬덤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걸로 굿즈 사업을 낼 수도 있죠. 배달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카카오 프렌즈, 라인 프렌즈에서 나온 그 BT21 같은 친구들도 있고, 그런 캐릭터 사업이 꽤 쏠쏠하다고 들었거든요. 콜라보도 많이 하고, 요즘에는 최고심처럼 작가님들이 만든 캐릭터랑 콜라보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 그래픽이 꽤 주는 의미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혹시 또 이런 디자인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신 것 같아가지고 디자인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저는 미술을 좀 일찍 시작한 편이고, 미술 쪽으로 가야겠다 하는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완전 미술만 시작한 건 아니고요. 왜냐면은 그때부터 벌써 진로를 정하게 되면은 다양한 걸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다양한 분야를 좀 탐색을 해보고 대학교 때 정해도 괜찮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계속 다른 영역들 없는지 한번 또 보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 미술 시작을 해서 딱 정석이죠. 미대 가고 이제 디자이너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도 디자인 재밌으신가요? 지금 보는 디자인하고 사회에서 디자이너로 시작을 했을 때의 디자인하고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더 디렉팅하고 매니징에 초점이 맞춰진 느낌? 좀 뭔가 디자인 컨설턴트 같은 느낌. 컨설팅이나 이제 아래 디자이너 친구들을 성장을 시켜야 된다, 빨리 역량을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쪽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죠. 멋있는 리더신데. 근데 그러면은 이 마케팅 디자이너라는 직업 자체가 좀 되게 모든 걸 아우러야 되는데 신입분들은 이런 걸 따라가기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좀 다독여주거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나요? 저희 회사에서 그걸 온보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 회사에 처음 들어오시는 경력직 분들 아니면은 뭐 신입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 온보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온보딩을 담당을 해주시는 분이 되게 잘 챙겨주셔야 돼요. 뭔가 살짝 멘토 멘티처럼. 네. 처음에는 당연히 헤맬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처음부터 다 잘하겠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배민 시스템을 다 알고 척척 일을 잘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수습 기간이 있는 거고 그 기간 동안 온보딩 기간 동안 이제 잘 알려주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이런 거를 그 사람이 잘 습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귀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맞아요. 신입분부터 이렇게 다 케어를 해주시는구나. 그게 얼마나 적응을 했고 이 사람이 잘 따라오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잘 맞지 않으면은 얼마 못 버티고 퇴사하는 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 가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대단하시다. 아,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되게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아예 툴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 그것도 계속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제가 거쳐온 게 포토샵 그리고 중간에 스케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피그마였는데 얘네도 그냥 아 이거 이제 뜰 것이다 배워야지 라고 한 게 아니라 사실 이것도 실무에 부딪히면서 좀 배워 나간 케이스긴 해요. 확실히 습득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 디자인을 하셨던 분들은 그런 새로운 툴이 나왔을 때 좀 습득하기 쉬우신가요? 다 어려운데 다행인 거는 포토샵에서 스케치 넘어갈 땐 조금 어려웠어요. 그 툴바라고 하는데 이 내가 작업할 때 화면에서 보이는 내 구조 자체가 확 달라져 버리면은 거기서부터 헤매거든요. 예를 들면 어도비에서 나온 게 포토샵, 뭐 일러스트레이터 말고도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가 있는데 이 포토샵하고 애프터 이펙트 구조가 달라요. 화면 구조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애프터 이펙트 들어갔을 때 굉장히 많이 헤맸던 기억이 있고 그 스케치가 이제 그 에펙처럼 포토샵에서 스케치로 넘어갔을 때 조금 많이 버벅여가지고 제가 실무에 당장 써야 될 때 좀 많이 부딪혔던 것 같고 스케치에서 피그마로 넘어갔을 땐 다행히도 그 구조가 많이 바뀌지가 않은 상태였어요. 피그마에서 일부러 노린 건지 구조가 대체로 좀 비슷했고 쓰던 툴도 비슷했고 스케치 파일을 피그마로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서 그렇게 넘어가는 데는 어렵지는 않은 상태였고 제가 앞에서 피그마랑 프레이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프레이머도 피그마랑 화면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들었어요. 예전에는 좀 많이 달랐거든요. 그러면 사실 디자이너로서 피그마가 제일 좀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만약 이거는 분야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프로덕트 디자이너라면 당연히 피그마는 쓸 수 있어야 되고 개발자들도 피그마 쓰고 기획자들도 피그마를 쓰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그마를 좀 최대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고 브랜딩이나 그래픽 쪽이라고 하면 최근에는 좀 3D 툴을 요구하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우대사항 같은 데 보면은 3D 쓸 줄 아시는 분, 모션 할 줄 아시는 분 해서 그것도 3D 모션 쪽을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내가 그래픽 쪽 역량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블렌더나 뭐 3D 맥스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게 좋고 그냥 난 좀 전반적으로 쓰고 싶어라고 하면 또 요즘 제일 핫한 게 생성형 AI잖아요. 그거는 가능하면 좀 필수로 기본적으로는 다룰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프롬프트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미드전이나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요즘 어도비에는 파이어플라이가 있고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프롬프트 기반으로 이제 작업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생성형 AI로 아니면 챗 GPT로는 훨씬 더 이미지를 좀 많이 더 쉽게 이제 제작을 할 수 있는데 생성형 AI로 그래픽을 만들거나 이미지를 만드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진짜 거의 다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 공부에는 끝이 없다는 게 저는 여기서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좀 크게 느꼈던 게 제가 몇 년 차 안 됐을 때였는데 한 번은 그 다른 부서분들하고 점심을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개발자분이셨는데 다른 개발자분이 이제 이직하시고 저희 계속 실무하시네요 했는데 그분이 개발자는 특히 그 개발 언어가 계속 바뀐다. 배우는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해야 오래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그 항상 마케터로만 있고 이제 마케터 분들만 알아가지고 몰랐는데 디자이너도 그렇고 개발자 분들도 그렇고 확실히 많은 역량이 계속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네요. 네, 맞아요.
진짜 또 저도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다른 직업군들이 이 정도까지 많이 아셔야 된다고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깊게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얕게라도 아는 게 나중에는 도움이 되더라. 롱런 하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생성형 AI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좀 기획을 할 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디자인을 참고하실 때 하시는지. 생성형 AI는 보통은 디자이너가 많이 쓰고는 있는데 기획 단계에서는 생성형 AI는 쓰는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는 못 봤고, 근데 이제 업무할 때 그냥 사무 업무할 때는 개인 계정으로 챗 GPT 같은 이제 오픈 AI의 도움을 받는 분들은 여러 번 봤어요. 글을 써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 생성형 AI가 확실히 편하고 좋은데 요즘 제일 큰 문제는 저작권, 초상권. 지금 AI 챗 GPT로 지브리 스타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진짜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본 게 이걸 봤을 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반응. 그분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저도 걱정을 했던 게 이 지브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인데 동심을 잃지 않게 하고 싶고 전쟁은 안 돼라고 하고 싶은데 본래 지브리가 추구했던 가치와 완전히 반대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지브리의 저작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실 이건 아마 기업들도 좀 많이 주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든 이 다른 스튜디오 스타일의 그래픽이 저작권이나 창작의 권리의 침해가 된다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서 요거는 사실 인하우스 디자이너나 기업들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거에 위배만 되지 않는다면은 본인들이 이제 프리랜서 디자이너나 1인 스튜디오 차린 분들은 생성형 AI를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광고 모델들, 사진이나 다이소 같은 데 보면은 뭔가 되게 잘 반질반질하게 만들어진 모델들이 보이거든요. 아, 저거 AI로 만든 거다. 이런 게 보여요, 실제로. 지하철 5개 광고에서도 많이 보이고. 왜냐면은 그 광고 모델 촬영하고 섭외하고 그것도 리서칭하고 하는데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만큼 금전적인 것도 많이 들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아예 디자이너 한 분이 그런 광고 모델 생성을 해주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으니까 이걸 좀 잘 컨트롤 해가지고 네, 좋게만 쓰는 게 이제 이점이긴 할 텐데 네. 창작자의 경우에는 네. 조금이 아니라 진짜 많이 그럴 것 같긴 해요. 아마 그쵸? 전 세계적으로 그 AI를 쓸 때 특히 이제 창작의 영역으로 쓸 때에 모든 사람들이 겪는 딜레마가 아닐까 고민이고, 이게 확실히 혁신이다라고 생각은 들지만은 이거에 너무 빠져들면은 나중에 좀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AI를 볼 때마다. 그래도 알기는 알아야 되니까 배우긴 해야 된다. 이게 싸우기 전에 적을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AI가 내 동료가 되든 적이 되든 간에 얘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돼요. 역시 지피지기 100점 됐어요. 그러면 생성형 AI 쪽도 혹시 따로 막 공부를 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제가 항상 연초마다 버킷리스트를 이제 몇 가지를 세워놓긴 한데 항상 그 중에 하나가 미드저니 배워야 돼. 미드저니 배워야 돼. 이런 거 있는데 못 배우고 있어요. 미드저니는 무료 플랜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구매를 해야 되고,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어로는 몇 번 생성은 해봤는데 사실 좀 디테일한 진짜 내가 머릿속에 그리는 고퀄리티의 디자인을 그리는 데는 아직까지는 미드저니가 제일 좀 효과적인 것 같아서 미드저니는 한번 배워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하긴 근데 뭐 미드저니나 이런 거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그 이미지를 뽑아내 주는 거니까. 근데 그 이미지가 이제 일반인들은 사실 구분을 잘 못할 정도로 워낙에 고퀄리티 이미지들이 많은데 이게 디자이너들처럼 이미지를 정말 많이 다뤄본 친구들은 알아요. 저거 생성형 AI예요. 저거 AI로 만들었어. 이게 눈에 들어와요. 생성형 AI는 일단은 굉장히 반질반질하고요. 반질반질. 이게 분명히 이게 사람을 예로 들면은 분명히 그 결점들이 있는데 결점이 보이지가 않아요. 조명 쓰는 게 달라요. 이거를 보통은 이제 촬영을 할 때는 그 스튜디오 작가님들이 본인들이 이제 습득한 지식에 한해서 화장품이나 뭐 식품들이 잘 나온다라는 게 있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좀
여러 방면에서 오는 느낌? 그게 티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인물에서. 그러니까 너무 이게 또 사실인 것처럼 하는 좀 기만일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요즘에 워낙 정보가 넘치다 보니까 이제 막 가짜뉴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전엔 그냥 합성이나 이런 걸로 됐었는데 이제는 그걸 AI로 돌려서 진짜같이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되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제 AI를 돌리는 거는 물론 이제 금전 시간과 돈을 줄이기 위해서 AI 돌려서 광고 모델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재촬영을 해야 될 경우 구도를 바꾼다든가 기존에 있던 사진을 이제 응용을 하는 경우 그 정도로 사용하는 거로는 되게 혁신인데 아예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거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3편까지 어떻게 또 3편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